제가 지난 대선 때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과 정교조라고 내가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하나 덧붙인다면 종북 좌파들이죠. 이 3대 세력들이 나라를 멍들게 하고 있다. 그런 주장을 지난 대선 때부터 해왔습니다. 정교조 부산지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법의 노조 취소 이렇게 외쳐보자 구호를 선창을 하고 5살인 그의 자녀가 법의 노조 취소해라 따라 외치는 동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올려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죠. 또 다른 영상에서는 정교조 교사들이 대중가요의 가사를 이젠 끝장내리 정교조 탄압이라고 바꿔 부르고 그 아이는 타악기의 일종인 잼버리를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젠 하다가 정교조가 어린애들까지 동원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진국이라면 이런 짓을 하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지난달 정교조 법외노조 취소 릴레이 민원 제출 투쟁 과정에서 정교조 기관지는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200일 넘게 점심급식 단식 중이며 교실 한쪽에 정교조 법원에서 취소, 노동기본권 쟁취, 해직교사 복지, 입시 폐지 구호를 붙여놓고 학생들이 물으면 그 뜻을 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교조 막장 드라마 제2탄은 민족문제연구소 발간이 친일 인명사전을 기준으로 친일 잔재청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해방이 된 지가 우리가 지금 8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친일 잔재청산을 하려면 이 정권의 실세들의 부모들은 일제시대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부터 잔재청산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누구 아버지는 금융조합 서기를 하고 누구 아버지는 일제시대에 헌병대에 있었고 또 누구 아버지는 일제시대에 자기까지 받았고 그런 사람이 친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일제시대에 한 가지 못하고 협조했다는 것을 모조리 친일로 몰아가지고 지금 80년이 지난 지금도 친일 잔재청산을 하자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 옳은가? 나는 그런 식의 친일 잔재청산은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 했지만 스페인은 무어족의 700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노르웨이는 덴마크의 또 스웨덴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여서 서로 원수처럼 어르렁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의 지배를 받았다 했더라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픈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분명합니다. 국력이 쇠약해지면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무능하면 나라가 뺏기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협력해서 미래에 대비를 해야 할 때인데 걸핏하면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세력들 내 쭉 보면 자기 아버지들이 일제시대에 친일 행각이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는 내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제 부친은 일제시대에 징용 끌려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저보고는 친일 운운 할 수가 없을 것이죠. 또 친일 할 수도 없고요. 이젠 그만하자. 미래로 향해서 나가자. 걸핏하면 친일을 프레임을 보수 세력한테는 씌워가지고 국민들에게 정치 도구의 선전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행위는 이젠 그만하자. 꼭 그렇게 하려면 본인들 부친들의 과거부터 한번 돌아보자. 그렇게 되면 그만 못할 겁니다. 일제시대에 금융조합이나 뭐 농협에 있고 뭐 일제시대에 있었던 사람은 다 친일한 사람들이죠. 일제시대 공직자들 다 친일한 사람들이죠. 일제시대에 조금이라도 돈이 있고 행세했던 사람들 다 친일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소모적인 행위를 그만하자. 그런 말씀을 오늘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정교조의 이러한 작태가 대한민국 어린이들, 젊은 학생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역사관과 그리고 정서를 삭막하게 하고
왜곡되게 한다. 그래서 지난 대선 이래 저는 이 나라를 멍들게 하고 망치는 세력 중에 강성노조, 정교조, 그리고 종북 좌파들 이 3대 세력을 이야기해 왔던 겁니다.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은 정말로 민의에 반하는 제도다 이런 식으로 내 말씀을 한번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연대에서 이것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고 강압적으로 정개특위를 통과시키고 난 뒤에 최근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힘들어졌다. 왜 그러냐?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여야 되는데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려고 하니까 지역구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300명 정원을 고수한다면.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반발이 민주당도 반발하고 또 다른 당도 반발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만 늘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국회의원을 10% 늘려서 330석으로 한다면 지역구 의석을 안 줄여도 되고 그 반면에 비례대표는 늘려서 소위 좌파연대가 3분의 2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절묘한 계책도 나온다. 막 그 뜻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이런 이야기 한 일이 있죠. 비례대표를 없애버리고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한정을 해서 선거를 하도록 하자. 그것이 맞는 제도일 것이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인구가 9천만일 때 1911년도죠. 인구가 9천만일 때 하원 정수를 435석으로 확정하는 법률을 만들었어요. 미국은 또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상원은 각 주마다 2명씩 인구의 다과에 불문하고 동일하게 할당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 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죠. 그래서 상원 100명, 하원 435명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 지가 1911년도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방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원의 경우에는 굳이 미국의 인원을 그대로 가져올 필요는 없죠. 그러면 한국의 국회의원격인 하원의 경우가 미국이 지금 인구가 9천만일 때 1911년도에 하원이 435석이었는데 인구가 3억인 지금도 그때보다 3배가 훨씬 넘었죠. 그 당시 9천만일 때 435명을 했는데 지금은 인구가 3억이 넘었는데도 그 법을 바꾸지도 않고 하원 인구를 늘리지 않습니다. 비례대표제가 없고요. 선거하기 전에 인구 조정수에 따라서 서로 또 조정하기는 하죠. 그러나 435석을 절대 초과하지는 않죠. 그렇게 해서 나라 운영을 해옵니다. 그런데 미국 인구가 3억인데 우리나라가 인구가 만약 지금 5천만이라고 가정한 걸 하면 미국의 6분의 1이죠. 6분의 1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이 그럼 435석의 6분의 1이라면 한 75명 정도 국회의원 가지는 게 맞겠죠. 미국의 비율대로 하면. 그런데 자기들이 협상을 해서 쭉 내려오다가 지금 300명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와서 또 좌파연대가 나라의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듣도 보도 못지 않았던 그런 민의에 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또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민은 이 제도 알 필요 없다. 그냥 뭐 투표만 하면 우리끼리 알아서 갈라먹는다.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국민적 저항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선 드리고 두 번째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의 이야기를 하면 최근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반발을 하고 공수처법에는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수처가 생겨 본들 문무일 총장 계산으로서는 거기에 검사들이 또 나가서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운 검찰청 하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 검사들이 다 사정을 장악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공수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경찰이 검찰을 감시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것은 반대한다는 겁니다. 난 그것을 보면서
문무일 총장도 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오히려 반대해야 될 것은 공수처법입니다. 그 공수처라는 게 뭔가 하면 처음 나올 때부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민병검찰청을 하나 만드는 것이다. 하나 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을 보면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을 수사할 때만 기소권을 주고 나머지는 기소권을 안 줘요. 그럼 나머지는 새로운 경찰이 되는 것이죠.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겠죠. 그러나 검사, 판사, 경무관은 이것은 기소권까지 갖게 되니까 결국은 검사들이 할 수밖에 없죠. 문무일 총장은 검사들이 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 기존의 검사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 정권에서 책략은 그게 아니고 민변 출신이나 소위 좌파 성향의 변호사들을 새로 뽑아서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겁니다. 왜 검사로 임용을 해야 되느냐? 우리 헌법에 보면 영장 청구권은 검사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도 검사가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 반하지 않거든요. 문무일 검찰총장은 그것이 자기들 검사 조직이 가는 거로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정권에서 노리는 것은 민변 출신이나 좌파 성향의 변호사들을 대거 검사로 임용해서 검찰을 견제하는 검찰을 또 만들겠다. 그 뜻입니다. 이게 문무일 총장 생각하고는 많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문무일 총장은 공수처법은 반대하지 않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대하고 있는데 나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지금 해도 될 시점에 왔다. 그만큼 경찰이 역량이 정대했다. 또 능력이 이제는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그래서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의 기능은 계속 행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경찰이 자율적인 수사 지휘권 받지 않고도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젠 되었다. 결국 경찰이 그렇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송치는 검찰로 옵니다. 검찰에서 보강수사하고 그렇게 하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도 검찰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검경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상호 감시 체제를 통해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도 있다. 사실상 일본이 그렇죠. 일본이 경찰 기능이 검사 감시 체제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국민의 가장 신뢰를 받는 공무원 직종 중에 하나가 경찰입니다. 물론 검찰도 그만큼 신뢰를 받지만 경찰도 검찰 못지않게 일본에서는 국민들이 경찰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문무일 총장이 반발해야 하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공수처법이다. 새로운 검찰이나 또는 법원을 잡는, 법원 판사들을 잡는 그런 막강한 기구를 새로 만들려고 그것도 좌파들 출신으로 제도적으로 사정기구의 최정상에 서려고 하는 그런 책략이다. 일례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차베스는 1999년 개헌을 통해서 국회와 행정부를 감찰을 할 수 있는 검사직을 새롭게 신설했고 또 판사들의 비리를 조사해서 190명을 부패로 기소하여서 소위 좌파 사회주의 공화국을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어서 베네수엘라가 망하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축출이 되었다. 나라가 경제만 베네수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정기구도 베네수엘라로 간다. 그래서 문 총장이 반발해야 할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아니고 공수처법 아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MB 정권 초기에 국정원으로부터 사찰당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 한나라당 중진 의원 두 분이 그 당시에 몹시 흥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 크게 화제가 됐죠. 실제로 그 두 분을 국정원에서 사찰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 두 분 중 한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늘 사찰 대상이 된다. 그걸 두고 섭섭해하지 마라. 사찰해도 걸릴 게 없으면
사찰을 안 하게 된다. 그게 고위공직자의 숙명이다. 고위공직자는 유리병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만큼 투명하게 살 수밖에 없다. 사찰을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검사로 있을 때나 정치판에서 늘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울산지청 형사부에서 1987년 8월에 현대중공업 노사분쟁 사건이 터졌어요. 그때는 노사분쟁이라고 안 했고 현대중공업 폭동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형건 형제가 주동을 했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회사가 점령당하고 또 건조하던 배들이 전부 스톱하게 되었죠.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때 대검공안부의 지시로 저는 형사부에 있다가 그 사건 노조 부위원장을 제가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안부 검사만으로는 그 당시에 35명에 이르는 사람을 다 수사할 수 없으니까 일부 형사부 검사한테도 그 사건을 배당을 했죠. 그런데 그 35명 전원을 구속 기소하라는 대검 공안부 지시를 무시하고 저는 제가 담당했던 노조 부위원장을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풀어줘야지 노조를 정상화시킬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건을 여파로 저는 검찰에서 공안 부적격자로 낙인이 찍혔죠. 그리고 남부지청, 지금 남부지방검찰청이죠. 거리로 올라가서 1988년도 노량진 수산시장 강탈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총장하고 부딪히는 바람에 특수부 4개월 만에 형사부로 또 쫓겨났죠. 쫓겨나고 특수부 부적격자라는 도장이 또 찍혔죠. 그러고 난 뒤에 또 93년도 슬로트머신 사건 때 검찰 내부 고검장들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외톨이가 되어서 검찰에서 결국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때도 나는 늘 검사할 때도 이 부당한 지시나 부당한 명령에는 내가 따르지 않았어요. 그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핍박을 할 때 나는 불복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칼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DJ 저격수, 노무현 저격수를 하면서도 국정원 직원들이 그 당시에는 미행을 하고 따라다녔죠. 도청도 했죠. 그러나 그것을 내 폭로하거나 도청당했다 이래 폭로하거나 위축되거나 대여공격을 내 멈춰본 일도 없습니다.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따라다니고 도청을 해봐라. 내가 나쁜 짓 하지 않는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정권의 반격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언제나 당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당은 저를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 진주 어려운 폐업을 감행했을 때 같은 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폐업 철회를 하라고 강요하고 새누리당에서는 저를 제명한다고도 했습니다. 국정조사까지 벌여서 나를 검찰에 고발까지도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내 길을 갔습니다. 때로는 정치 24년 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고 법정에 서기도 했고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은 나를 당 차원에서 도와준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걸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비겁한 행태였기 때문입니다. 그 행태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겁하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곽상도 의원 당에서 당 차원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김성태 전 원내대표 당 차원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대미 굴종 외교를 폭로한 강효상 의원 당에서 보호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런 것을 쳐다보면서 보수정당이 이거는 이념 집단이라고 보다 이익 집단이 아닌가.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면
동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눈을 감으려고 하는 그런 이익 집단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당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당이 나서서 당을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들은 저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당이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전사가 계속 생기고 그래야만이 야당이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자기의 공천이 되어가지고 당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돼야 돼요. 눈치나 보고 줄이나 잘 쓸고 대표한테 yar랑거리면 공천받는 그런 야당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탄핵 때 한번 보십시오. 서로 자기만 살겠다고 우왕좌왕하다가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보수정당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지금 와서 뒤늦게 탄핵 때 네가 무슨 짓을 했니 안 했니 서로 손가락질 해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가 돼서 문 정권에 대항하는 또 서로 동료애를 가지고 보수우파의 정확한 이념적 가치를 세우는 그런 정당으로 자유한국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조질래 정무부지사의 자진 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게 합니다. 이제 우리끼리만이라도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고 같이 힘을 합쳐서 문정권의 폭정에 대항할 때가 아닌가. 우리끼리 또 나중에 총선 끝나고 난 뒤에 대선 앞두고 경쟁을 할 때는 그때 가서 경쟁하더라도 전부 힘을 합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정당한 충고와 내부 총질은 좀 구분할 줄 알아야지. 그게 민주주의 정당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잘해봅시다. 그리고 잘합시다. 조질래 전 경남부지사가 자진을 했습니다. 며칠 전의 일이죠. 저는 조질래 전 부지사의 자진 소식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조질래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제가 경남도 지사를 4년 4개월 하면서 정무부지사, 정무특보, 경남개발공사 사장 그리고 지난번에 창원시장 후보 공천까지 주었던 사람입니다. 참 성실하죠. 그리고 똑똑하죠. 정직했고요. 그래서 제가 경남지사 시절 내내 옆에 두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조질래 전 부지사가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할 때 경남개발공사 설립 이래 처음으로 이익배당금을 도에 첫 해에 200억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150억을 해주었습니다. 지방공사가 그렇게 이익배당금을 도에해준 전례가 제 기억으로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경남개발공사 경영이익금을 많이 남겨서 경남도에 2년에 걸쳐서 350억을 배당을 해주는 바람에 경상남도는 그 돈으로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1,500평의 땅을 사서 경남도에 있는 서민 자녀 재경 기숙사를 만들었습니다. 남명학사죠. 남명 선생의 효를 따서 남명학사를 짓고 거기에 지금도 한 400여 명의 경남도의 서민 자제들이 서울에서 아주 싼 가격에 제가 알기로는 월 15만 원으로 숙식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사할 때 남명학사를 서울 강남에 지어서 경남도의 서민 자제들을 서울에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의 결과를 조질래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조질래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지난번에 위장평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 문정권이 국민들을 현혹하는 바람에 창원시장 선거에서 낙선을 했죠. 그리고 이 정권의 경남도청 관계자들, 책임자들로부터 터무니없는 부정 채용했다. 말하자면 정무부지사 할 때 경남 테크노파크에 2사람을 부정으로 추천했다. 그 혐의로 고발이 돼서 1년 6개월 이상 수사를 받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건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 2명은 경남도의 공무원을 제치고 채용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중에서 아마 모 국회의원이 부탁을 했던 것으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조질래 정무부지사의 보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자격이 됐기 때문에 채용을 했다는 겁니다. 또 조질래 부지사는 1년 6개월 이상 검찰에 시달리면서 그 부탁한 국회의원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안 되니까 별건으로 조질래 부지사가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가기 전전에 사장이 차용했던 경남개발공사 직원들 2명을 또 조질래 부지사가 부탁을 해서 채용을 했다. 이렇게 해서 부정청탁 혐의로 또 추가로 별건으로 조사를 해서 본건을 자백하라고 아마 압박을 했던 모양입니다. 참 어이가 없는 짓이죠. 압수수색 해보고 안 되면 별건으로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별건으로 찾고 나는 검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정말 의아스러웠습니다. 자진하게 한 10일 전에 내가 경남 창녕에 선친의 묘소를 다녀오면서 조질래 부지사와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수사 압박에 대해서 참 괴롭다, 힘들다, 주변 사람이 힘들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무기력하고 창피하다. 이 정권이 무지막지하다는 것을 너도 보았지 않느냐. 나는 보기에 자네가 내년 총선에 창원이나 경남 일대의 어느 곳에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에서 이렇게 발목을 잡고 목 조인다고 본다. 차라리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이라도 하고 검사한테 가서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해라. 내가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검찰 수사를 추가로 받고 난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있었죠. 2004년 3월로 기억을 하는가 2월인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탄핵이 논의되고 있었을 때 김종필 자민련 총재께서 탄핵에 반대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함부로 탄핵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시점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기 형이 노건평이가 돈을 좀 받은 것을 아마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으로 내 기억을 합니다마는 남상국 사장을 비난을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촌로한테 가서 배웠다는 사람이 연임 부탁을 했다. 이것을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폭로하는 바람에 남상국 그 당시 대우건설 사장이 마포대교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그것을 보고 김종필 총재가 이거 참 못된 사람이다. 그래서 자민련이 탄핵에 가담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도 열린우리당을 창당해 나가면서 척을 졌죠.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도 상당수가 탄핵을 찬성하는 바람에 아마 탄핵 찬성이 3분의 1을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만큼이나 사람의 자살이나 자진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판이 이렇게
편을 갈라서 막판까지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이런 판으로 가서 되겠느냐. 내가 수차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유튜브에서는 나쁜 말 하지 않았고 또 문 정권에 대해서는 선의의 충고를 해왔습니다.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복 정치로 일관되어서 나중에 퇴임 후에 당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더 이상 하지 마라. 더 이상 보복하지 마라. 그 사이에 적폐청산의 명목으로 잡아넣었던 모든 사람들 이젠 풀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 나라를 통합으로 이끌어야 할 것은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대통령이 좌파 진영의 대통령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도 반드시 난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젠 그만하십시오. 조질래 부지사를 끝으로 그만하십시오.